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어느새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독이 되는 관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한 심리학계의 석학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한 관계를 알아차리고 벗어나고 또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간절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부분일 겁니다. 바로 독이 되는 관계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위험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별의 과정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위험 신호들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성입니다. 이 공격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물리적 폭력처럼 외부로 표출될 수도 있지만 더 교묘하게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중요한 일을 망치도록 방해하거나 뒤에서 나쁜 평판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수동 공격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관계에서 공격성의 징후가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공격성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점점 더 커지는 불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된 공격성은 저절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회피와 철회입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당신과의 관계에서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거리 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만 소통하려 하거나 갑자기 우울감과 과도한 행복감을 오가는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이는 등 매우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회피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즉 당신의 직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감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나 미래 예측에 대한 직감은 틀릴 확률이 높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직감은 무려 90%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뭔가 잘못됐어, 이건 위험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본능적인 경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공격성의 징후라도 보이거나 당신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낸다면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학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6가지 핵심적인 신호를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존중의 부재는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도구나 소유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경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대의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의 경계가 계속해서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것만은 안 돼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선을 계속해서 넘어온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이는 당신의 의사와 자율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모든 형태의 공격성입니다. 가혹한 농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포장된 비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압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공격성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당신을 해치려는 것임은 당신의 직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넷째, 통제입니다. 통제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하거나 당신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심지어는 함께 외식할 식당을 정하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통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통제는 당신의 자율성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다섯째,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어제는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돌아서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 패턴은 간헐적 강화라는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좋았던 순간을 기다리며 나쁜 순간들을 애써 무시하고 견디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고 결국 당신과 자신을 하나로 합치려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가해자의 연장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꿈은 사라지고 오직 가해자의 도구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학대의 기술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파괴적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고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모든 판단을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그의 현실이 곧 나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협박 역시 흔한 기술입니다. 노골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이협적인 몸짓이나 표정,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투 등 은밀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죄책감 심기와 정서적 협박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바꾸도록 조종하는 것이죠. 또한 가해자는 당신의 약점이나 트라우마, 즉 아픈 버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며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당신의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저 사람이 변할 거야 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당신을 올가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현실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는 매우 위험한 학대입니다. 가해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가족, 친구 등 현실과 연결된 모든 것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스미어 캠페인과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입니다.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당신을 공격하게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날아다니는 원숭이 중에 당신의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마저 가스라이팅하여 당신을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전문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에 퍼진 흔한 오해와는 달리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그들은 단지 통제에 집착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심리학이 생기기 전 우리는 그들을 그저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회복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햇빛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학대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학대를 숨기려는 것이 피해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으세요. 공개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현실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빼앗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고통스럽고 저항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프더라도 현실만이 당신을 치유할 유일한 약입니다. 셋째, 당신의 머릿속에 설치된 가해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내면에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 즉 내사를 심어놓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합니다. 이 목소리를 인지하고 단호하게 닥쳐, 내 말은 듣지 않겠어,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지워나가야 합니다. 넷째, 감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학대를 겪는 동안 피해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모든 것을 감정으로 느끼고 판단하게 되죠. 이제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안에 감정이 섞여 있다면 일단 멈추고 그 감정을 걷어내세요. 지금 당장 당신에게 감정적 사고는 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당신에게 걸어놓은 낚싯바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면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있어 내가 도와줘야 해와 같은 생각들, 당신의 모성애나 연민을 자극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바로 그 낚싯바늘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마치 내 아이를 포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올가매기 위한 미끼였을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뇌당했고 이제 스스로 그 세뇌를 풀어야 합니다. 분리와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문가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첫째, 당신의 아이들은 두 번째입니다. 당신 자신이 첫 번째입니다. 이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내가 먼저 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먼저 건강하고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둘째,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잠시 꺼두세요. 이 전환기 동안 당신의 공감 능력은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당신이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대하게 만들고 그가 파놓은 낚싯바늘에 다시 걸려들게 만듭니다. 가해자의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셋째, 노 콘택트,
즉 완전한 연락 두절을 실행하세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원칙입니다. 아이 아빠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와 같은 모든 변명은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갈망일 뿐입니다. 가해자가 준 고통은 오직 가해자만이 거두어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당신은 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의 선물을 받지 말고, 이메일에 답장하지 말고, 만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아버지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의 삶에서 그를 완전히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하되 소외시키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교육하세요. 하지만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들지는 마세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상황을 알리되 그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마세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밀어내지 마세요. 담담하게 사실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상처 입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학대적인 관계에서 온전하게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도둑맞았고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초반에는 스스로를 완전히 믿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회복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이전의 정체성을 되찾았을 때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분리개별화 과정을 다시 겪는 것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기로 퇴행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독립적인 개인으로 바로 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몸을 통해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당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몸을 통해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은 어느새 당신의 몸을 적으로 여기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몸과 화해하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명상, 요가, 조깅, 등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누세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값비싼 심리치료도 좋지만 좋은 친구는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가진 훨씬 저렴한 치료사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것이 회복의 핵심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을 관리하기 위한 9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의 균형을 조절하며 몸을 보호하십시오. 둘째, 마음에 집중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셋째, 3가지 기능을 수행하십시오. 늘 경계하며 현실을 관찰하는 감시자가 되십시오. 당신을 깎아내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막아내는 보호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기억하세요. 만약 어떤 것이 너무 편안하고 완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은 때로 불편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저희가